여러분, 오늘은 오래 묵힌 된장처럼 깊고 짭조름한 그러나 끝맛이 이상하리만큼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멀수록 예의가 있고 가까울수록 칼이 선다 하지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 박인수 씨는 30년을 형제처럼 지낸 친구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낮이면 기계가 숨을 쉬고 밤이면 사람의 한숨이 섞이던 작은 공장. 기름 냄새와 쇳소리, 소주와 땀 냄새가 구석구석 배어있던 그곳에서 20살 박인수는 살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성미였습니다. 그 옆 라인에는 늘 함께 퇴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만섭. 말재주가 좋고 눈치가 밝은 청년이었죠. 둘은 퇴근길에 늘 같은 포장마차에 들러 같은 잔으로 소주를 주고받았습니다. 허름한 외투 하나를 서로 번갈아 입어가며 겨울밤을 견디곤 했습니다. 둘은 약속했습니다. 평생 형제처럼 살자. 그 약속은 허투루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월세방 반 칸을 나눴으며 봄엔 페인트질, 여름엔 가구 운반, 겨울엔 보일러 수리까지 닥치는 대로 하면서도 둘은 늘 우리 둘이면 된다고 속으로 자주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두 수선 기술을 배웠습니다. 낡은 구두에 실밥을 뜯고 가죽을 덧대고 다시 꿰매면 마치 사람의 상처가 아물 듯 구두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구두를 건네봤던 손님들이 손이 야무지다 칭찬하던 날 두 청년은 아주 작은 점포를 얻었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형제 구두방. 사실 형제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자 둘의 길은 아주 조금 다른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는 버는 족족 모았습니다. 낡았지만 구조가 탄탄한 건물 한 채, 사람들 발길이 뜸한 외곽의 반 몇 두락. 누구는 쓸데없는 데 돈 쓴다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최만섭은 달랐습니다. 손님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좋아했고 조금 벌면 더 큰 판을 찾았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다가 작은 유통을 하다가 지인과 동업을 하다가 겉으로는 늘 바빴고 말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정장깃은 점점 빳빳해졌지만 통장의 살은 점점 빠져갔습니다. 그래도 겉보기에는 성공한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말없이 일 잘하는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IMF가 닥쳤습니다. 어제까지 버티던 가게들이 무너졌고 오늘까지 믿던 돈이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인수는 버텼습니다. 구두방은 작은 돈이지만 꾸준했고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손님 구두 밑창을 갈아붙였습니다. 밥상엔 김치와 달걀 프라이가 전부인 날이 많았지만 그는 한 숟가락에 소망을 얹어 삼켰습니다. 반면 최만섭은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잘 나가는 거래처를 입에 달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며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입으로 불어도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빚은 무성한 덤불처럼 그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구두방 셔터를 내리고 돌아가려던 박인수 앞에 최만섭이 섰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고 넥타이는 느슨했습니다. 형제야, 내 이름으로 된 그 밭, 그거 잠깐만 담보로 쓰자. 내가 다음 달에 큰 돈이 들어온다. 그때 싹 정리할게. 너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겠냐? 박인수는 망설였습니다. 밭은 밭이었지만 그에게는 고된 세월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30년 의형제라는 말 앞에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을 때 과거의 따뜻함을 현재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에 기대어 몇 장의 종이에 평생의 노력을 눌러 찍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고 최만섭의 이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의 직원에게 여기 뭐가 잘못됐다 말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서류대로면 정상입니다. 박인수는 최만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태연했습니다. 그때 내가 넘겨준 거잖아. 나 빌린 적 없어. 증거 있어? 서류가 증거지. 그 말의 끝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허탈은 울음조차 빼앗아갔습니다. 소문은 불씨보다 빠릅니다. 박 사장이 욕심부리다가 당했대. 아니, 최 사장한테 땅을 넘겨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형제라면서 돈 앞에선 남이지. 그걸 이제 알았나?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최 사장이 거짓말하겠냐? 글쎄, 내가 헷갈리는 거겠지. 사람들은 서류의 잉크를 믿고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박인수는 허름한 방 한 칸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책장 위에 얹어둔 받침대차 계약서 사본들, 구두칼 몇 자루, 낡은 라디오 한 대. 밤이면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틀어놓고 자다 깨다 뒤척였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믿음, 삶의 의미, 세상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방 한가운데 놓인 물컵처럼 조금씩 흔들리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망가질 때를 대비해 미래의 자신에게 남겨둔 작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박인수는 그걸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구두방 영수증의 뒤쪽에 적어둔 한 줄 메모, 그날의 서류를 들고 갔던 복사방 영수증, 그리고 오래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 기록. 그는 구청 기록 보관함을 뒤졌습니다. 서류 접수 시각, 담당자, 접수 창구 번호. 모든 것이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시간, 그는 정형외과 진료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왼손목 골절, 깁스 권장. 진료 기록에는 서명 불편 호소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없는 날이었다. 도장은? 서명은? 누가? 질문은 비수처럼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칼끝은 날카롭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정으로 가야 한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법정은 서류의 집입니다. 말보다 기록이, 감정보다 증거가 힘을 갖습니다. 최만섭은 능숙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 진정성 있어 보이는 목소리, 내가 더 도와줬다는 오래된 친분의 포장지. 방청석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졌고 몇몇은 박인수를 보며 집착하는 노인이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면 지치는 쪽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약자가 먼저 지칩니다. 어느 날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설령 이겨도 시간과 비용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배의 언덕은 멀리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막상 오르려 하면 숨이 차오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증거들이 강물처럼 모여 길을 냈습니다. 밭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 그날 최 사장이 잠깐만 맡아두는 거라고 했어요. 복사방 영수증의 타임스탬프. 의무 기록의 진료 시각과 겹치는 제출 시각. 도장 각도가 미묘히 다른 등본. 정형외과 의사가 남긴 악력 저하 메모. 그리고 오래전 점포 이전을 함께 준비하던 날, 두 사람이 서류를 들고 웃으며 찍은 즉석사진 뒤에 최만섭이 자필로 적어둔 한 줄. 형, 이건 잠깐만 내 이름 빌릴게.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방청석의 공기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얽힌 저녁노을 같았습니다. 그때 박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까지 빼앗길 순 없습니다. 그 말은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서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을 속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관계는 증거로 입증되었고 의도는 정황으로 충분했다고. 판결문은 길었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박인수의 소유권 회복, 최만석,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유죄. 그 순간 누군가의 의자가 삐걱거렸고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만섭이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인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늦은 사과는 설탕이 아닌 물처럼 금세 스며들어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박인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집고 나와 계단의 난간을 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믿음은 때로 배신으로 돌아오지만 정의는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구두방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오래된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구두. 그는 밑창을 떼어내고 새로운 가죽을 재단에 붙였습니다. 망치를 들어 일정한 박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상처난 가죽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도 천천히 봉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서류가 다가 아니구나. 정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구나. 몇몇은 박인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다림질 같은 것입니다. 구김이 많았던 마음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는 다시 새벽을 찾았습니다. 가게 앞을 쓸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첫 손님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루틴을 정성껏 이어갔습니다.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긴 건 요란한 성장담도 통쾌한 복수담도 아닙니다. 기록의 힘, 사소한 사실의 집요함,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느린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관계가 배신으로 변해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증거와 작은 진실은 언젠가 큰 정의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끔은 인생이 마음의 밑창을 다 닳게 만들지요. 그럴 땐 서두르지 말고 한 땀 한 땀 천천히 꿰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